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그리고 김관욱 개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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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첫 번째 주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어제 청와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 당정청 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당정청 한 팀을 다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는 정권 재창출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그 발언 직접 들어보실까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 기반을 닦는 일이 당이 할 일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보셨는데 2기가 시작됐는데 또 적폐청산을 말씀하셨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사람 사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 속에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면 그 눈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 그걸 총체적으로 볼까도 적폐라고 할 거고, 그걸 추진하는 건 이 정부로서는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예. 그런데 좀 몇 가지 좀 주문을 하자면은 이제 그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적폐도 물론 할 게 있으면 해야 되지만 그 예외에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느끼는 이른바 적폐라고 하는 생활 적폐라고 할까?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지만 그런 걸 좀 청산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균형 있는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적폐라고까지는 안 할지 모르지만 대기업 노조라든가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도 좀 같이 좀 정리를 하고 개혁하는 게 어떤가 싶고, 또 하나는 그걸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통계청장 경질 같은 것처럼 또 다른 적폐로 보인직한 그런 운은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예. 한국당은요,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할 것이냐 아주 강력한 비난에 나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2기를 맞으면서 한국당 안에서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적폐청산 시즌2. 시즌2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1년 남짓 국정 운영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내건 국정 최대 과제가 적폐청산이었어요. 물론 정치 보복 논란도 있었지만은 적폐청산을 시도를 했고, 특히나 박근혜 이명박 전 정부에 대한 적폐도 있었지만은 각 부처 안에 청와대 지시로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어느 정도 수사는 끝났고 재판 단계가 있고 또 적폐청산 TF 각 부처에 만들어진 그 TF도 어느 정도 활동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 2기에서는 실용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좀 더. 최근에 경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제 모인 자리 전원회의, 그러니까 당정청 전원회의라는 것이 저도 청와대도 오래 출입하고 국회도 오래 출입했지만 처음 봅니다. 왜냐하면 고위 당정청 회의 이런 건 있어요. 당대표,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렇게 하는 건 있고, 또 실무 당정청 회의에서 그 밑에서 아주 실무자들이 하는 이 정도는 있는데 당정청의 모든 사람이 모여서 전원회의를 한 자리에서 사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이야기를 했으니까는 거기다가 또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당에서는 당장 이거 계속 적폐청산으로 끝까지 갈 것이냐, 이제 민생을 돌보지 않을 것이냐, 그런 반론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폐청산이라 그러면은 일정 부분 청산을 할 적폐를 드러내는 거에 집중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인적 청산이 좀 포함되고. 근데 지금부터는 이 청산되는 것들을 제도화해야 된다는 입법화하고 제도화해서 불가역적으로 이런 적폐들이 다시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부터의 적폐청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임기가 바뀌고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적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적폐라는 건 우리가 특활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질까지 아주 수없이 다양하잖아요. 이것들만 해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문재인 정부가 놓고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는 것이고, 그걸 마무리하는 건 이것을 제도화하고 입법화해서 불가역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적폐청산 다시 하는 방향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적 청산을 했고 그것이 일단 마무리됐다고 보고 제도나 그 법적인 개선을 하겠다. 그것으로 적폐 청산을 방향을 바꾸겠다. 그러면 아주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쭉 하신 말씀을 보면은 주로 그 국가기관의 권력을 가지고 사익을 추구했다. 뭐 재판 거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그 어떤 배제하고 독식하는 경제가 아니고 공정과 상생하는 경제를 하겠다. 이건 좀 더 대기업을 겨냥한 거다. 예. 이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적폐청산의 방향을 제도 개선 쪽에 맞췄다면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것이 대기업을 다시 겨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사정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예. 그런 전 단계로 받아들여지면은 이것은 또 다시 또 분란이 일어날 소지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데서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지금 추진하는 적폐청산 입법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여소야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입법화가 안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이거를 다시 무슨 뭐 이 공안정국이다 뭔가 이렇게 좀 탄압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제도화해야 되는데 여소야되기 때문에 힘은 없죠. 예.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양보 획득으로 즉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도 들어주고 예. 민주당이 원하는 어떤 적폐청산의 입법화도 같이 추구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이해찬 신임 당대표의 행보 뭐 하나하나 발언 하나하나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게 이해찬 대표로서는 나름의 그 큰 목표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저는 이해찬 그 대표의 머릿속을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지만은 이해찬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왜 재집권에 실패했느냐라는 부분이 아주 가장 본인의 그 마음을 생각을 지배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내건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물론 얘기하지만 예. 나아가서 20년 장기 집권, 그러니까 재집권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계속 정권 강조하고 재창출이고 있죠. 예. 그리고 강한 여당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목표한 그런 큰 목표가 있을 때 과연 버럭 총리 같은 걸로 되겠는가. 그러니까요. 뭔가 좀 소통도 많이 하고 네. 가령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요새도 참배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그런 큰 행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와 현재 시선이 더 좀 머물러 있는 측면이 있다면 정당 차원에서 국가 차원이 아니라 정당 차원에서 이해찬 대표는 과거나 현재와 함께 미래를 응시하고 있는 측면이 많지 않나. 그래서 이분은 이런 생각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예.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총선에서 불출마까지 하면서 내 이거 하겠다. 예. 라고 하니까 전임 그 추미애 대표하고는 확전이 달라졌잖아요. 예.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전문 경영인처럼 고용된 대표였고 이 이해찬 대표는 오너형 대표다라고까지 할 만큼 예. 그만큼 어저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정청이 제가 하여튼 정치를 목격한 이후에 저렇게 당정청 전원이 모여서 청와대에서 하는 것도 난 처음을 봤고 그래도 앞으로도 많은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 간의 권력이라든가 영향관계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예. 과거처럼 되지 않는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집권당의 현 민주당처럼 집권당의 이 존재감이 원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사실 역설적으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만 우뚝 존재감이 있고 현 민주당은 뭘 하는 정당인지가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는데 예.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예. 이 중에서 뭐 이제 소통을 한다든지 부드럽게 한다든지 TK를 방문한다든지 언어를 좀 바꾼다든지 하는 거 바뀌지 않나. 근데 마침 제가 좀 과장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국회 차원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 저 사람은 누구 류의 정치를 하고 있구나. 자기 브랜드가 있는 그런 정치는 거의 이해찬 대표가 유별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이 정치인이 해도 이 정치인이 그 자리 가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해찬 대표는 이해찬 스타일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이해찬 대표 벌써부터 이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화면으로 보실까요? 이제 분단 시대를 마감을 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에게도 이해를 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참배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저희로서는 이제 전략 지역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이 첫 행선지로 예. TK를 정했다는 것 상당한 호석이 담긴
어떤 전략이라면 전략이겠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정치인들은 그냥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복선이 있죠. 특히 이번에 이해찬 신임 대표 같은 경우에 현충원에서 박정희, 이성만 전 대표 묘역도 참배를 했어요. 그 참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쯤 어쨌든 두 번째 최고위원회로 구미에서 열었는데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이고 또 하나 상징적인 것이 6.13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가 구미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예, 경북에서 그 사실 처음이죠.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구미를 찾아서 최고위원회를 했고 그 최고위원회에 뭐 민주당 소속 구미 시장도 왔고 그다음에 대구시, 경북도 그 기부장들 다 왔고 거기서 회의를 했단 말입니다. 도지사도 왔죠. 네, 도지사, 그 한국당 소속 도지사도 갔죠. 이철호 도지사도. 그런데 이런 상황은 물론 그 협치, 그 새로운 당 대표가 돼서 그러니까 그 한국당의 텃밭인 대구 경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도 많이 따주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 협치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은 아마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해찬 대표가 벌써부터 내년 총선 나가서는 다음 대선까지를 겨냥한 행보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음 2020년 총선에 공천권을 가지게 됩니다. 공천을 가지게 되니까 그 대구 경북에서도 이번에 지방선거 또 그 전에 대구 같은 경우는 김부겸 의원이나 뭐 그 진출을 했죠. 홍일학 의원이나. 그러니까는 다시 대구 경북에도 우리가 좀 그 교도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출하기 위한 그 첫 단계 발걸음을 띄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김관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저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 버럭해찬이다 그래가지고 갈등과 뭐 대결 뭐 이런 것을 사실 경선 때만 해도 우려했잖아요. 그런데 뭐 취임 일성으로 했던 것이 민생과 최고 수위의 어떤 야당과 협치 굉장히 포용적인 건데 이거는 이제 야당과의 관계라 그러면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정청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발표를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하게 된다. 즉 청와대에서 안 하고 당 대변인이 했다는 것은 구심점을 당으로 옮겨놨다는 것이고 그 힘의 구심점의 원천은 아무래도 이해찬 대표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 내에서도 어떤 뭐 균열이 있거나 분열이 있다 그러면 아마 당이 중심이 돼서 당이 주도권을 갖고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이번에도 뭐 원팀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동운명체. 그래서 어떻게 하든 구심점이 상당 부분 당으로 옮겨놓게 되는 데는 이해찬 대표가 그 카리스마를 활용을 해서 지금 많이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여권을 안정감을 주는 데는 큰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되니까 그게 참 역설이죠. 이해찬 대표가 교육부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했잖아요.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그러면 정부 쪽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당에서 할 일이 있는데 이거 만기치려면 어째 저쪽에서 하면은 해서 그쪽에서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오늘날 민주당이 있게 한데 내력으로 공헌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퍼크. 그래서 아까 말씀이 당정청 간의 권력 관계가 많이 변할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하고 이해찬 대표 간의 정례회동을 하든지 소통하느냐 문제가 달려 있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해찬 대표가 이왕 저렇게 할 바에는 그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미투 문제 이런 것은 집권당이 그렇게 아주 적폐청산처럼 길을 쓰고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해결하고 넘어갈 문제 아닌가 그런 데도 보이스를 냈으면 하고 한편으로는 보수 세력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한다는 걸 비난만 하지 말고 결국은 유권자를 상대로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해찬 대표가 이끌고 있는 저기가 하고 있는 장기 집권하겠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상품을 내놓을까? 이거를 자기네들이 고민하고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지 그 비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어쩌다 페북. 이 남자가 쓰는 법으로 바뀌었네요. 자, 어제 안철수 전 대표 독일로 떠났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페북 정치를 또 다시 시작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참패했죠. 참패하고 미국으로 가면서 앞으로는 페이스북 정치 안 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계속 얼마 있다가부터 계속 다시 페이스북을 보내왔어요. 그 SNS를 통해서 그 현 정부 실정 부분에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고 했는데 어제 다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도 페이스북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덧붙인 말이 언론을 못 믿겠다는 거죠. 본인 이야기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이 알게 되는데 언론을 못 믿겠다. 그 사례로 든 것이 본인이 며칠 전에 그 경제민주연구원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왜곡해서 언론에 보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페이스북 정치도 하겠다 했고 얼마 있으면 귀국합니다. 15일 날 귀국해요. 예. 15일 날 귀국하면은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가 다시 정치권의 그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우선은 당대표 내년 1월, 2월 정도 당대표를 이야기하지만은 그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은 당대표에 다시 도전하기는 조금 명분이 없어요. 지방선거에서 참패해서 당대표에서 나갔는데 그런데 지금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현재 한 9명의 현역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정치자금법인 선거법 위반으로. 그런데 그중에 경남에서 노회찬 의원 지역구 빼고도 노회찬 지역구 빼고도 몇 군데가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안에 홍준표 전 대표의 고향이죠. 창녕도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그리고 염두에 두고 페이스북 정치를 재개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이 가장 큰 문제죠. 공천이 가장 큰 문제인데 1, 2월 달에 본인의 당대표 경선은 안 나가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유력한 당대표 경선을 본인이 지원을 하면은 예. 그 당대표가 공천을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이야기까지 현재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자, 이 홍준표 전 대표의 페이스북 절필 선언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추석 때 돌아오겠다고 예고를 당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추석 전에 돌아오신다고 하셨는데 나한테 있어서 내 아버지 어머님은 신앙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돌아가셨어도 제사는 진리로 들어와야 돼요. 페이스북 정치 좀 하실 건지.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으로 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표님 추석 후에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당원의 일부 의원님들이 그에 대해서 약간 반발을 하셨거든요. 나는 의의가 없다. 나는 일반 당원입니다. 내 일반 당원에 불과합니다. 네,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경제 문제는 언급을 하면서 정부를 향한 뼈 있는 말을 던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페이스북 정치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계속했습니다. 거의 쉬지 않고 정기적으로 했고 최근에 이제 나온 얘기는 현 정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프레임을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 프레임, 정부 프레임에 갇혀 있다. 예. 이 자유한국당 프레임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내세운 것이 지금 뭐 경제 문제가 약간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해서 승부를 보겠다. 이거는 저는 뭐 근본적으로 당권 도전의 어떤 이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권에 있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경제 모델을 운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9월 15일 날도 정해놓은 것이고 이것이 1월 달 아무리 늦어도 2월 달까지는 전대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대에서 뽑히는 대표가 사실상 2년의 임기고 여기서 공천을 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고 갈 홍준표 대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포석이 사실은 그거를 시점으로 해서 역산을 한다 그러면 4개월, 5개월뿐이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를 준비하는 사람은 이미 물밑에서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홍준표 대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어떤 정권이든 간에 이 가장 아픈 부분이 경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를 아프게 공격하는 거는 이제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도 그 부분을 공략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경제 문제 중에서도 지금 그 소득 주도 성장론 또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고 일자리 정부라고 했지만 일자리가 사상 최악이고 예. 또 이런 문제 최저임금제를 너무 급하게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쭉 지금 현재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는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죠. 예. 여기다가 홍준표 전 대표가 하나 더 얹은 것은 본인이 그 경제 현장, 정치 현장에 있을 때 계속 이야기했던 건 좌파 이야기입니다. 예. 그 좌파 논리로 이 경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좌파 그 정책을 쓴다는 이야기도 하고 예. 또 경제 민주화가 지금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그 비대위 한국대 비대위에서 하는 비판에 홍준표 전 대표는 좌파 논리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하나 더 올린 거죠. 그런데 어저께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예. 네. 저는 축구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 수준이지만 그 손흥민 선수가 하는 걸 보면 지금 청와대 발표가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오는 9월 5일 평양을 방문하게 될 특사 대표단의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특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특사대표단은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사대표단은 5일 아침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하고 임무를 마친 뒤 당일 돌아올 예정입니다. 특사대표단 구성이 지난 3월과 동일한 것은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 협의의 연속성 유지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특사대표단 임명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한 이제 대북 특사단 명단이었는데요. 예, 정의용, 서훈, 윤건영, 천혜성, 김상균 이렇게 1차 때랑 똑같은 명단이었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1차 때 3월 달이죠. 예. 3월 달에 특사단이 구성될 때도 최상의 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을 해서 했어요. 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까지 다 했기 때문에 또 통일부 장관까지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그 1차 때보다 오히려 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죠. 그렇죠. 예. 9월 달에 뭐 구구절 행사에 시진핑이 뭐 참석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9월 5일 날 특사가 가지만은 또 9월 달 유엔 총회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 그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과 중국, 미국까지 해서 좀 뭐 종전선언을 추진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단순히 9월 중에 열리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뿐이 아니고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지금 폼페이오 4차 방북 그 무산되면서 틀어진 네. 북한과 미국 관계까지 다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폼페이오와 이렇게 서로 카운터 파트너가 돼서 이야기를 하던 서훈 국정원장까지 다 포함해서 예. 다시 그때 그 팀이 다시 가는 예. 그 결정을 내린 것이죠. 예. 이 면면은 어떻게 보시고 여기에 담긴 어떤 뜻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면면이 1차 특사단하고 동일한 거 지금 이제 김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예.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제 구면들이고 뭔가 소통이 좀 더 용이로울 수 있겠다. 뭐 이런 차원인데 예. 사실 역할은 많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당초의 목적은 사실은 뭐 남북 3차 정상회담을 의제가 뭘로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뭐 이것이 주요 아마 논의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는데 예. 네. 이제는 이제 폼페이오가 방북을 취소하면서 내용 자체가 비핵화를 어떻게 하면 중재하는 그런 역할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을 다시 테이블로 모아놓는 네. 그러니까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그 시점의 어떤 그 미묘한 역할을 지금 특사단이 가서 해야 예. 된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예.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시 미국 간의 어떤 협상 테이블로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이 사실은 남북 3차 정상회담의 내용과 폭을 넓히는 그런 어떤 과정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영역을 지금 이 특사단이 충실히 성취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1차 때 특사단과 또 다른 임무가 있는 것이 그 지금 미국이 그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개성 연락 사무소 예. 문제나 아니면 뭐 석탄 문제나 여러 가지 불신을 갖고 있고 왜 한국이 독단적으로 그 북한과 직접 이야기를 하느냐, 예. 공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불신이 결국은 미국과 북한 관계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고 예. 한국 정부에 대한 그 압박도 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중국까지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한 그 던포 대통령의 불만도 상당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한국의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 이것이 네. 다시 강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저렇게 이제 원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과 주문 다 경청을 저도 했는데 예. 저는 그냥 말단적인 거죠. 저런 것 좀 주문하고 싶어요. 그 외에 가서 김정은 만났을 때 5명이 전원이 그렇게 고개 숙이고 받아 적는 거 그거 한 명 아니면 한 2명만 받아 적으면 되지. 요즘 우리나라 공무원들 받아 적는 게 뭐라고 하는데 그렇게 너무 초반에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양도 별로 좋은 것도 같지도 않고.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미북 관계도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지금 갈등 관계가 고착화될 가능성 거기에 따라서 이 특사단의 어깨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이 편지가 이제 전달이 돼서 북한의 편지가 전달이 돼서 이 폼페이오의 방북이 지금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확실히 사실이라면 예컨대 북한의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요구했던 거의 주문 사항이 평화 협정을 맺자. 그런데 사실 얘기에 지금 대목에서 평화협정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죠. 예. 지금 종전선언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의 부분인데 아마 좀 더 센 거를 강수를 둬서 종전선언을 얻어내려는 그런 어떤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아예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은 판을 엎어서 이러면 안 간다. 더 초강수를 둔 것이죠. 지금의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저는 11월 중간 선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예.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그걸 격화시킴으로 해서 내부를 단결시키고 그거를 지지 세력을 이끌어서 선거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네. 여기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비핵화 조치가 온다 그러면 트럼프가 당연히 받았겠죠. 근데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약간의 양보 같은 것들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예컨대 선거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 이 장면에서 트럼프가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 늦추고 이 중국과의 어떤 각을 더 강하게 세우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요, 이 북한이 이 미국을 좀 멀리하고 한국과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데에 좀 말려들었다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도 그 특사를 폼페이오를 보내려고 하다 취소했는데 왜 또 특사를 보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그 남북 정상회담부터 미국과의 서로 공조를 가지고 그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북 그 개성공단 그 남북 연락사무소 문제나 또 최근에 뭐 철도 시험 운행 문제도 있었죠. 예. 이런 문제에서 전혀 미국과 상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를 하면서 또 특사단을 파견을 하니까는 근데 이 부분은 특사단 파견은 뭐 미국 정부와도 상당히 그 전에 어떤 좀 교감을 이루고 교감이 있었겠죠. 교감을 이루고 몇 가지 또 미국 쪽에서 북한에 전달할 메시지 지금 상황이 뭐 서로 양쪽에 북한과 미국 사이 편지가 왔다 갔다 하고 막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정부를 통해서 미국에 전달할 메시지 얼마 전에 뭐 강경화 장관과 또 그 미국 쪽과 뭐 회담도 있었죠. 뭐 그런 미국적인 메시지도 갖고 간다고 하면은 뭐 특사단 파견 가지고 미국이 좀 어떤 안 좋은 그 반응을 보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